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푸틴 대통령과의 이 정상회담을? 시진핑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세계에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니면 중국이 확실히 국제 외교에서 그만큼 힘이 커졌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 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은 지금 중동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점을 참고해야 될까요? 한국은 이 국가들이 안 가지고 있는 굉장히 괴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집안은 내가 믿는 리창이 주로 하면서 다시 민간 기업하고 외자들이 와서 좀 기술 개발, 원천 기술 개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거 좀 하는 분야에 시진핑이 나서면 너무 서방에서 반대를 대놓고 하니까. 결국 테슬라도 사실 제가 알기로 리창이 이렇게 유치한 걸로 알고 있고 되게 지원을 대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듣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예. 시진핑하고 예. 리창 총리의 은근히 관계가 서로, 예, 역할이. 대등한 관계는 아니죠. 그거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예. 예전으로 치면 네. 뭐 군신 관계 그렇죠. 비슷하게 그렇죠. 상하 관계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틀 안에서 리창의 경제적 자율성, 정책 자율성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도는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아까 이제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과 정부를 분리하려고 하는 시진핑의 개혁들이 축소되거나 왜곡되고 지금은 당장 일체화로 네. 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 통일 영도 체제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당의 권위, 뭐 영도 이런 걸 강화하고 있는 것 강화시켰죠. 같아요. 예. 이렇게 한번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중국에서 당이 절대 영도가 있고 그냥 일반 영도가 있는데요. 과거의 절대 영도는 인민해방군, 그 다음에 정법위원회, 뭐 공안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법상으로는 절대 영도라고 그래 있거든요. 네. 절대로 놓치지 그렇죠. 않았으면 안 돼. 갖고 그 다음에 가는. 뭐 전인대라든지 네. 정협이라든지 국가주석에 대해서는 그냥 영도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진핑과 리창의 그 관계를 보게 되면 일단 영도 체제가 다 완성이 돼 있고요. 영도 체제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를테면은 호수 안에서 물고기가 노는 거죠. 호수 밖을 나가지 않고. 오케이. 네. 그 안에서의 네. 정책 입장들은 상당히 네. 있고. 그래서 발언이 굉장히 과감한 것 같아요. 뭐 민영경제, 뭐 사형경제, 뭐 열심히 살리겠다고 하고.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 마윈이 있잖아요. 네. 마윈이 중국의 민영기업의 상징인데 외국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마윈이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의 신호로 봐도 되지 않냐. 민영기업을 다시 이렇게 좀. 저는 예. 그 신호가 이제 조금 뭘로 보일까요, 신호? 예전에 예, 예. 우리가 빅테크 산업을 규제할 때 예. 제조 없는 빅테크는 때리고요. 네. 제조를 가진 빅테크는 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윈도 예. 나 사실 제조업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이번 전인대나 정협에 보면은 과거의 빅테크의 CEO들은 다 안 거의 왔죠. 안 나오고. 보고 지금 온 사람은 AI 쪽이라도. 뭐 전기자동차, 맞아요. 뭐 빅데이터 미래 이런 산업도, 이제 CEO들이 뭐 전인대하고 맞습니다. 정협에 배치되는 것들도 저는 작년 20차 당대회에서 이미 정책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기업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그렇게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의 리창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제조와 서비스가 동시에 발전하고 지금 중국이 경제 환경이 나쁘니까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외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한 기업이 외자를 유치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경쟁 때문에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외자에 해당하는 기업들한테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그럼 다른 기업들도 따라 들어와서 경쟁의 격차를 줄여야 되니까 이런 효과를 누리는 것들이 결국 리창이 저는 당의 통일적 영도 안에 잘 짜여진 그런 각본 속에서 움직이는 그 구조라고 볼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는 동의해요. 어차피 공산당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중국 경제의 미래는 민영 기업이 없으면 새로운 혁신하기가 어렵다. 혁신의 특허의 70%다 민영 기업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자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많이 컨트리뷰션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또 봐서 다시 활성화시키기 되게 좋은데 문제는
외자기업과 민영기업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신뢰, 컨피던스가 지금 안 생긴 상황이니까 리창이 첫 번째 미션이 그걸 다시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경제는 가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미션이 뭔가는 놔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시그널로 이제 말씀하신 양회에서 이번에 AI라는 이쪽 민간기업 대표들이 많이 온 게 하나의 상징이다 하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예, 예를 예. 들어서 중국의 정치 체제라는 게 당 총서기와 공무원 총리 체제.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약간 견제성 성격이 강했었단 네,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랬죠. 장점인하고 예. 주롱지하고 옛날엔 그랬죠. 보이지 예. 않는 경쟁인데 이번에는 당 총서기와 총리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상사와 부하, 뭐 군신 관계 이런 형태가 됐단 말이죠. 그럼 생각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그쪽인 것 같아요. 예, 의외로. 예. 저도 이게 좀 그런, 역설적인데.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네. 그런 것들이 소위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의 발전을 추동했던 개혁개방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약간 손상된 중국 공산당의 통치지위 이런 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 규제도 사실 보면 물론 정치적 이유도 많이 있지만 많은 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소위 제조도 아니고 말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하는 데서 돈을 벌고 그 친구들은 그걸 사용하는 친구들은 공산당의 통제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철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틀을 만든다면 그런 부분은 훨씬 낮을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시진핑이 리창은 이미 낙마했고 상해가 그렇게 어려움에 빠져서 온갖 질책을 받는데도 다시 올린 것은 마치 이전에 개혁주의자들이 사실 덩샤오핑도 그랬잖아요. 그 마오쩌둥이 다 하방을 시키면서도 덩샤오핑은 멀리 안 보냈어요. 주변에 놓고 봤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랑 생각은 좀 다르지만 분명히 생각을 갖다 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리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지만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나와 협의를 통해서 한번 해봐라. 네가 해봐라. 예, 그런 얘기가 저는 전달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이 외부의 우려 시선에도 불구하고 다시 리창을 앉힌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아오 포럼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중국의 개혁 개방은 지속될 거다. 특히 개방 확대할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에도 중국의 FDI는 계속 올라갔단 증가했습니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지금 말씀하신 안 교수님 말씀하신 신뢰 정말 중국이라는 국가가 이걸 열면서 계속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미국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면 중국 정부도 미국 기업과 딜을 하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정부와 네. 이제 그런 차원을 복합적으로 지금 고려한 게 아닌가. 다만 워낙 작년에 경제가 안 좋았고 지금 새로운 판을 짜고 이러면서 이제 리오프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중국의 뭐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적어도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리창표 경제 발전 정책 같은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주제를 이제 대외적인 거로 돌려볼게요. 아까 이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시진핑이 구축해야 할 이미지는 대외적인 중국식 글로벌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번에 미국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우려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푸틴 대통령과의 이 정상회담을? 과거엔 잘 쓰지 않다가요. 요새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네. 정치적 해결 이런 얘기를 써요. 정치적 해결. 네. 네. 정치적 해결, 정치적 방안. 이 시주석도 얘기를 하고 왕이 국무위원도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러시아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정치적 해결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인 것 같아요.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한반도 3원칙이 한반도의 평화 완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 협상을 통한 해결. 이게 3원칙이잖아요. 네. 그 이후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 해결이에요. 네. 그때 아마 정치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들은 북한 문제 또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미국과 당사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책 해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러시아 갔을 때는 좀 새로운 접근법을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고도의 전략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둘 다 제국을 경험했던 국가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전략 게임에서 완전히 일체화된 상태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주권 국가가 주권 국가를 침략했으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우려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도 고려해야 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이 중국하고 우크라이나가 수교 30년이에요. 네. 그 와중에서 이제 중재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중재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개념의 틀, 중재 외교를 본격화하겠다고 하는 시도가 이란, 사우디 중재에 이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한계는 이 문제를 혼자서 풀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영토 반환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전범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죠. 전후 복구의 문제가 있죠. 배상 처리의 문제가 있죠. 이 디테일로 가게 되면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결국 미중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고 EU와 우크라이나 관계에 아주 복잡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 이유는 나도 이제 중국의 방안을 내서 국제사회에 어젠다를 던지겠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중동 문제에서의 중국의 어떤 발언권,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발언권 넘어오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어젠다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시진핑 외교가 이를테면 굉장히 공세적 외교로 지금 비춰왔잖아요. 네. 중국이 뭐 이번 양회에서도 보면은 국방비 늘렸죠. 외교 비용들도 늘렸고, 그다음 공공안전 비용도 늘렸고, 뭐 식량과 같은 그 전략 비축 물자들도 13%나 늘렸더라고요. 이런 게 비춰보면 중국이 굉장히 그 부상하는 국력에 따라서 밖으로 투사하는 그 힘들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투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미지가 한편으로는 비춰지고, 그런데 중국은 그러한 것들이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부쩍 강조하는 말이 우리 강대국 아니란 얘기 또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대국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네. 중국이 한 번도 지금까지 G2 국가라고 한 것을 인정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는 국제사회가 중국을 굉장히 우려 스럽게, 섞인 시선을 보고 있는데 사실 나 그렇게 강한 국가가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국제사회에 이렇게 많은 중재 역할을 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가고 있는데요. 이게 일정한 부분들의 어떤 신호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는 힘들이 굉장히 동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미국이 사실 가치 외교라고 하고 네. 진영 외교로 가고 있고, 그렇죠.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쓰고 중상주의 국가로 가고 있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맞습니다. 있는 동맹국들을 규합하는 데 생기는 불협화음들이 이제 그런 거지 거죠. 않겠습니까? 그 공백을 중국이 조금 파고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것들은 불가능하고, 미국의 어떤 패권의 공백을 중국이 이제 파고들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시진핑 외교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라고 보여져요. 사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원했던 것과 시진핑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은 사실 군사적인 지원을 굉장히 원했고 어떤 동맹으로서의 시그니처가 있었으면 좀 기대를 했는데 시진핑이 행보를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호텔에만 있고. 첫날에는 오래 얘기했죠. 두 번째는 공식적인 행사만 하고. 근데 중국의 이렇게 대변인들이 내보낸 그 표현을 보니까 이번에 시진핑의 방문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한데 요이之旅 우성의 방문이고 허핑之旅 화평, 평화
방문이고 허조즈리 합작의 방문이다. 유의라는 거는 둘이 우정을 강요해서 내가 힘줄라 간다. 그렇지만 우리는 평화를 바란다. 그래서 어느 일방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어느 일방의 군사적 지원 같은 이런 거는 할 수 없다. 근데 허조를 강조한 거는 합작할 게 많잖아요. 에너지, 가스, 그리고 거기 개발 문제. 그래서 합작은 한다. 오케이. 요 정도 딱 정리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푸틴은 사실 동맹이나 이 정도. 근데 표현이 전략적 파트너더라고요. 중국과의 표현이. 근데 그 원했던 그런 내용에는 이 공동성명서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심심한, 굳이 시진핑이 갈 필요가 없을 정도의 내용만 지금 나온 거 봐서는 푸틴이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게 또 좀 미미해졌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두 분이 네. 그 큰 틀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에 시진핑의 소위 그 푸틴과의 만남, 러시아 방문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는 일단 양국 모두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앞에 놓고 공동 연합 전선을 구축하자. 네. 구체적인 거는 둘째치고 일단 서로 미국의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두 나라가 같이 공동전선을 구축하자. 또 하나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리가 보통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지만 한 군데가 일방적으로 침공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는데 이거를 아무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무기도 공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누군가 나서서 평화의 사도, 평화의 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특히 작년에 20차 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 때부터 시진핑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 소위 미국을 앞에 둔 공동전선, 또 하나는 이제 평화의 사도,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시진핑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세계에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또 다른 질서의 제정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대국이 할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옛날부터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게 사실은 또 내부적으로 엄청난 경쟁하는 국가란 말이죠. 지금 공동의 대항을 세력을 앞에 놓고 같이 뭉쳐 있는 거지. 차가운 평화죠. 네, 차가운 그러니까 평화. 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바이든은 계속해서 시진핑한테 경고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너희 러시아 도와주기만 해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또 대만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칫 대만이 우리 독립하겠다 이랬을 때 다른 나라가 대만을 맞아 이러고 도와주면 이게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립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이미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안 12개항 중재안을 이미 냈었단 말이죠. 냈었는데 그게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침략 이전 상태로 원상 복귀하라라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렇죠. 게 러시아는 지금까지 받아들일 수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정책을 가지고 푸틴하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이 교수님이 강조하신 대로 정치적 해결 좀 어떻게 보면 조금씩 양보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젤렌스키하고 화상회담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서로 회담을 하려면 어쨌든 정상회담은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그렇죠. 레토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레토릭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중국의 의도대로 못 간 거고 사실 공동성명에 보면 중국이 얻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득권, 그 다음에 중국의 대만에 대한 기득권을 서로 인정하자. 이거는 국제사회가 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거기까지 잘 갔고 그 다음에 핵무기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도 중국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됐고 실제로 이 핵이 그렇죠. 다른 데 설치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벨라루스에다가 전술핵 무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서로 동상이몽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
대미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데는 성공을 했으나 구체적으로 중국이 원하던 이해관계가 평화 중재, 다르다.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원하던 실질적인 그렇죠. 군사적 지원. 네. 이 부분은 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 미완성 방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 조금 더 질문할게요.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 관계 옛날처럼 계속 그런 관계였는 상황에서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다면 중국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국 해당 국가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러죠. 중국은 절대 거기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원래 중국의 외교의 원칙이 독립자주고 그다음에 참견 안 하고 동맹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당사자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바란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보냈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 교수님, 지금 이번에 사우디하고 이란이 지어서 국교 재개, 이게 중국의 뭐 입김이 작용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중국의 입김이 힘을 발휘한 것인지, 아니면 중동이 더 필요해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적 운명이 돼서 한 건지, 아니면 중국이 확실히 국제 외교에서 그만큼 힘이 커졌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 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제 미국의 패권이 단극 체제가 쇠퇴하고는 있지만 중국이 그 힘을 채워서 대체하기는 어려운 이제 국가 그렇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가려고 하는 거는 중동에서의 어떤 교두보, 또 중동의 평화의 어떤 뭐 사도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멘이나 시리아 내전 이런 것들이 사실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 성격을 갖고 있었고요. 그게 계속 중동의 분쟁들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들도 이 종족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에 그 오랜 충돌이 국교를 지금 끊어진 상태로 와 있었고, 미국은 또 이제 에너지 거버넌스가 좀 성격이 달라지면서 중동으로 한 발을 뺀 상태에서 중국을 파고들한 측면이 하나 있어 보이고요. 사우디나 이란도 중국을 활용해서 미국한테 보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란은 여러 가지 핵 문제 때문에 미국과 이란 관계 나쁘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가서 헛걸음하고 한번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중국을 활용해서 대미의 레버리지를 쓰려고 하고, 이란도 쓰려고 하고, 중국은 두 국가를 중재해 나가면서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 파워를 만들면서 중동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 공간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둘이 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위에 나가서 아주 일방적으로 나는 뭐 중동 평화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국가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중동과 중국의 이해가 합치된 부분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 중동이 제일 전체 중동은 항상 국가 안전이 우선 사항이었고, 또 중동을 지켰던 거는 미국의 군사안보였는데, 특히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스라엘도 그렇고, 중동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퇴하는 걸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이 빠져나갔을 때 그 상황을 미리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라는 이 어떤 미국의 대항 세력으로서 주목받는 중국, 그게 경제적으로든지 정치 외교적이라든지 필요했고, 단지 중국이 미국보다 줄 수 없는 게 군사안보거든요. 사실 중동이 제일 필요한 게 군사안보인데 중국은 저는 못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지금 그런 국가안전 측면에서 중동 국가들은 미국한테 분명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국 이익 우선으로 할 때 우리는 갈 길을 찾아야 되고, 또 실제 장기적으로 할 때 한 개 패권 국가가 영원한 거지는 않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패권 국가에서 자리를 물러났을 때 중동은 어떤 상황이냐. 그런 면에서 이런 중국을 박연 파워로 한번 활용하는 면이 있어서 존재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중국 편에 들지는 않을 정도로 중립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 편에 안 서도 오케이. 그래서 평화 역할을 한 것 같고, 또 중동의 경제 발전에 중국의 제조업 체계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합작. 예. 그래서和平和发展 이쪽으로 중동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국도 똑같은 지금 입장에 처했다고 봅니다. 국가안보적으로는 미국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어떤 이유든 간에 만약에 미국이 패권 지위가 점점 약화돼서 영원한 패권은 없으니까 약해졌을 때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자기를 지켜야 되며 그리고 또 한국도 지금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주역자로서 뭐 산업 주로 발전 수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지금 누가 누구를 배우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자기가 새롭게 이끌어 퍼스트 무버가 되는 시대에 또 옆에 있는 중국이 필요한 상황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우선은 강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한국은 지금 중동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점을 참고해야 될까요? 중동 사우디와 이란의 이 그 소위 수교, 네. 복교죠, 복교. 이거는 사실 두 나라가 다 원하는 게 있었어요. 너무 질질 끄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분열된 사우디와 이란, 중동, 수니파, 시아파가 분열되면 그만큼 미국한테 공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휘둘릴 공간이. 그런데 마침 중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사실 제3국 외교 이런 데 대해서 중국이 옛날부터 아주 공을 많이 들였고 거기에 끼어든 거죠. 지금 이 교수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위자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휘둘리지 말자. 지금 사우디도 미국의 압박에 일정 부분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빈살만 황태자가 자기 바른 소리 하면서, 이 소위 석유 시대 이후에 새로운 에너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로 끌고 가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고, 이란과 미국은 이제 핵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압박을 계속 이란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둘이 복교를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을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중국이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고, 그리고 지적하셨다시피 이 국가들은 중국의 제조업, 발전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수용하기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하고 중동 국가들하고는 다르지만 한국은 이 국가들이 안 가지고 있는 굉장히 괴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북한 핵의 위협이죠. 북핵의 위협. 이게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북핵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은 할 수 없이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안보 차원에서의 강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거기에 가치 이런 것까지 막 들고 나오니까 확 이제 휩쓸려 들어간 것처럼 남들이 보죠. 그러나 한국은 절체절명의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 이게 있고, 최근에 말이 많습니다만 한일 관계 개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미일 삼각 공조, 이게 강화되잖아. 이게 중국이 제일 보기 싫어하고 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그 중국도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미일 동맹은 분명히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강합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중국 견제보다는 북한 얘기죠. 한미일 삼각 안보에서도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앞장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되고, 당연히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이 있지만 지금 13개월째 무역이 적자인데, 물론 90년대 우리 수교 당시와 2000년대, 지금 또 2020년대 이렇게 오면은 주요 수출입 품목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새로운 자리 찾아가는. 전체적으로 한중 관계든 한미 관계든 새로운 기준점을 찾는 시기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되는 건 되는 거라고 한간에는 리셋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칼로 무 베듯이 잘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협력 가능한 거를 찾아서 더 확산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기준점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중동 사우디 이란도 알죠. 중국을 끌어들이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미국하고 생긴 걸 알지만 제로섬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5대 45라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 부분이 이렇더라도 이 부분이 조금 더 미래 우리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데 좋으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제로섬에 이렇게 끌려가지 말고
일정 부분 뭐 황금 비율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전략적으로 새로운 기준점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30년 후 한국의 입장에서 혹은 50년 후 한국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을 다시 바라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한 만약에 뭐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점을 가장 우리가 지금 좀 더 깊이 봐야 될까요? 제가 30년 후를, 내 인생의 30년 후를 잘 설계를 못 하겠거든요. 10년 후. 타협하시다 10년 후로. 네. 안 교수님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저는 그 퍼스트 무버가 중요한데 네. 퍼스트 패스트 무버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게 이제 하나는 초격차를 유지해서는 네. 안 되고요. 거기다가 초연결도 해야 돼요. 초격차와 초연결.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빅 블로우 시대라고 하는 네. 대융합의 시대라고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 정신은 일사불란한 어떤 편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합 집산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말랑말랑해야 되는. 생각이 말랑말랑이 되는 시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제 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은 대부분 미국의 패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아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뭐 거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신냉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뭐 김정은도 계속 신냉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년사에 네. 보면은 신냉전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냉전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 냉전, 구냉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막 적대적인 이데올로기가 그렇죠. 있었고 같이 안 놀고. 예. 예. 그럼 경제도 같이 그렇죠. 자기네들이 블록화된 맞습니다. 상태로 있었죠. 그리고 적대적 군사동맹 그렇죠. 체제. 네. 이게 이제 냉전인데 네. 지금의 냉전은 네. 미중 관계를 보면 중국은 이데올로기를 수출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안 팔려요, 중국의 이데올로기를. 그리고 경제는 상호 의존이 너무 깊어져서 무기화되어 있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을 네. 정도. 작년에 미중 간의 무역이 중국 통계는 한 7천억 달러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최대 흑자를 기록했어요. 네. 대미 그러니까 이 무역이. 예. 코로나 오고 뭐 미중 무역 네. 마찰이 심해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한 4천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쉽게 끊어내기가 어려운 구조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리고 군사블록도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맹을 맺지 않는 국가니까 냉전의 분위기는 새로 나타난 게 있는데 이게 냉전으로 구조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예. 애플사가 네. 우리 중국하고 디커플링 해야 되겠다고 하는 보고서를 한번 만든 게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다 한번 완전히 중국을 떠나는 시나리오. 가정에서. 예. 그럼 불가능하고 네. 20%를 줄이는데 한 8년 정도 맞습니다. 걸린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팀 쿡이 저기 이번에 중국 갔잖아요. 네. 거기 장사하겠다는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경직된 틀에서 움직이고 구조화돼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네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죠. 유연하다 확보해야 이렇게 예.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 문제를 볼 때도 말이 너무 거칠어서는 안 된 것 같아요. 아 이제 탈중국 하자. 중국 시장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다른 대체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설과 해소는 그렇죠. 여기서 뺄라 그러면 저기서 세우고 그렇죠. 이 준비, 있어야 되는데.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해소 시장하고 건설 시장 사이에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역을 다변화하는 것들은 어느 국가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요. 네. 거기가 뭐 세계 최대 시장인데, 그렇죠. 뭐 세계 최대 럭셔리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실패하면 다른 데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한중 관계가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저는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면 안 되고요. 복잡한 문제는 복잡하게 해결하는 것들이 용기예요. 그럼 이제 금년 하반기에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 게 열리게 되면, 네. 거기서. 이거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리창이 와서, 시진핑 오면 제일 좋고요. 이 창은 오겠네요. 리창이 와서 정상회담에 준하는 메시지를 많이 넣고, 그렇죠.
거기서 모멘텀을 좀 찾는 뭐 좋네요. 해도 복잡한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외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풀어내는 지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고요. 여유를 갖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칼럼을 쓰면서 네. 한중 관계가 방금 이제 강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신 대로 한미일 관계, 뭐 북중러 관계 이렇게 막 진영화돼서 갈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게 갈라질수록 우리 공간이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근데 마술사들 공을 던질 때 2개를 던지기 쉬운데 3개, 4개를 던지는 저글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 길 같아요. 여러 복잡한 해법을 동시에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외교에 좀 지향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한중 관계를 보겠다고 하는 건 단계론적 접근이에요. 그것보다는 한미 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오늘 강 교수님과 이 교수님 모시고 중국 양회 그리고 새로 올라온 리창 총리가 이끄는 중국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그리는 중국의 미래 그게 대외정책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국제질서에 어떤 의미인지 이런 내용을 주로 다뤄봤습니다. 이런 걸 다루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한국이 좀 더 실질적인 외교를 하면서 미래에 한국에 좀 더 도움되는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토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중동도 지금 새로운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는 중동이 그리는 미래가 있듯이 한국은 이 새로운 시대에 중국과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글로벌 다른 나라들과 함께 좀 더 자기의 기술을 세우면서 이제는 리더십으로 갖고 좀 더 건설적인 외교를 하면서 신뢰는 채우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로 같이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안녕하쇼에서는 더 폭넓게 이런 주제를 다룰 생각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항상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